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당연한 나라들이 떠오를 겁니다. 미국 공군, 그리고 나토의 연합공군은 5세대 전투기 편대 수십억 달러의 조달 예산, 그리고 수십 년간 정교하게 다듬어진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는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일 전투 드론을 조종해 전장에 투입되는 인원의 수가 조용히 증가하여 전 세계 어느 군대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조차도 그 많은 자금과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규모의 공중 전투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전력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숫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수치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약 8만 명의 군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드론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 포함된 훈련된 조종사의 정확한 수는 기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공개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 운용자들과 부대 지휘관들은 그 병력 중 약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실제 전투 드론 조종사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군대의 모든 부문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무인 항공기를 조종하는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이 숫자들 역시 실제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추정치일 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전투 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숫자는 작전 기밀의 벽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의 보수적 추정치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전통적인 공군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공군을 예로 들어봅시다. 조종사, 정비사, 기상예보관, 요리사, 장군, 그리고 모든 참모진까지 모두 합쳐서 인원을 세워보세요. 공식적인 인원수는 대략 3만 5천 명에서 4만 3천 명 사이입니다. 물론 실제 조종사는 약 1,5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 전역에 약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의 공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비행하는 인원은 2천 명에서 3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큰 합계를 내보죠. 북미를 제외한 모든 나토 조종사 수를 합쳐보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모든 유럽 회원국의 전투기 조종사, 수송기, 공중급유기, 헬리콥터 승무원을 모두 합치면 약 15,000명의 항공 인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토 유럽 측의 전체 조종사 항공 전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드론 조종사 수는 최소 추정치로도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녹대 잡으면 2배가 넘습니다. 이런 비교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구축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론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방에서 가장 큰 전투 항공 전력입니다. 이 전력은 사실상 무에서 전시 중에 완전히 구축됐습니다. 이 전력 안에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즉 SBS라고 불리는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어 약어를 사용한 명칭입니다. 이 부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립된 군사부서로 2026년에는 약 15,000명의 인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SBS는 전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 드론 부대가 이제 100개가 넘는 기동여단과 거의 500개의 독립대대 및 연대 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수치가 가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별도로 추가된 전문 능력이 아닙니다. 드론은 이제 군대의 주요 전투 방식이 되었고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조종사들이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5월 초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 독립분석가들은 러시아군 사상자의 70%에서 90%가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폴란드 연구소인 OSW도 2025년 10월에 비슷한 결론을 내렸으며 러시아군 손실의 약 70, 80%와 전선 장비 파괴의 약 85%가 무인 시스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누구도 실시간으로 전장을 감시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강조할 모든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 분석가들이 비슷한 수치에 도달한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자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공식 담당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의 공격 및 폭격 드론이 거의 82만 건의 확인된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모든 타격은 드론 영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그해 파괴된 러시아 표적의 80% 이상이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그중 압도적인 대다수가 국내에서 제작된 드론이었습니다. SBS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의 추적 시스템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드론에 의해서만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가 15만 6천 명 이상이라고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치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설명하는 엄청난 규모는 외부 관찰자들이 보고 있는 것과 일치하며 2025년 내내 러시아의 진격이 정체된 전선 상황과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누적된 영향은 실제로 전장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기계전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결코 허위가 아닙니다. 이제 전선은 대규모 보병이 아니라 소규모 드론 조종사들과 그들이 조종하는 항공기들에 의해 점점 더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은 2024년에 이미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의 약 69%, 차량과 장비에 대한 공격의 75%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의 살상 구역은 전선 뒤 20km까지 뻗어 있어 러시아의 보급 체계를 압박하고 보급 차량 행렬이 흩어져 한두 대씩 움직이도록 만들며 식량과 탄약을 전방에 전달하는 단순한 행위조차 매일의 고난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드론이 작전 범위와 작전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 적은 병력으로도 긴 전선을 방어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구축한 산업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세르이 보예프는 그 해에 700만 대 이상의 FPV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생산한 것의 거의 4배에 해당합니다. 전체 산업에는 160개가 넘는 기업이 국내에서 FPV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가 시작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에서 값싼 드론을 수입해 급조한 수류탄과 지뢰를 장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 제작된 다양한 드론 모델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드론들은 전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산업 기반에서 생산된 장거리 타격 드론들은 러시아 내부 15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까지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 정부들이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로는 타격을 허용하기를 꺼려하던 거리의 정유소, 탄약고, 그리고 군 비행장들을 타격해왔습니다. 2024년으로 돌아가 보면 수백 킬로미터 사거리를 가진 에이테크햄스 사용에 대해 몇 달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정기적으로 600km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파이어포인트 FP, FP5와 같은 더 야심찬 모델들은 기술적으로 소낙미사일로 사거리가 3000km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이를 장거리 제재 캠페인이라 부르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떠받치는 인프라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는 공중전력은 전장의 전 중심에서 동시에 작전 중입니다. 전선 참호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살상하는 전술, FPV 드론, 그 뒤 멀리 도시를 지키는 요격 드론, 그리고 러시아 깊숙한 내륙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타격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전만 해도 취미용 쿼드콥터를 수입하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2014년 러시아가 돈바스를 처음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최초 드론 조종사들은 반쯤 취미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술을 익혔고 자기 돈이나 기부금으로 상용 드론을 구입했으며 동부에서 저강도 전투가 이어지던 시절에는 즉흥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2월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그 즉흥적으로 쌓은 지식은 하룻밤 사이에 군 전체로 확산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찰 목적으로 각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중 감시를 배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제한적인 역량으로 시작했지만 곧 전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화력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던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저렴하고 풍부하며 치명적인 무언가로 그 격차를 메워야 했고 그 해답이 바로 공격용 드론이었습니다. 가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드론은 새로운 포병 역할을 하게 되었고 포탄 부족은 더 많은 드론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생겨 드론 임무가 성공할 때마다 칭찬과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게 됩니다. 민간인들이 갑자기 계약을 체결했고 복무 중인 군인들이 전문 분야를 전환할 때도 배치 전에 인증된 비행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초보자를 대략 한두 달 만에 유능한 조종사로 양성하는 비행 아카데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카데미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부대 운영 학교, 영리사업체, 드론 제조업체가 직접 자금을 대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내부의 교관과 훈련생들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와 수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산 구조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훈련 역량이
단위 공격으로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 학교는 내부를 잠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는 특수훈련센터, 즉 CST가 있는데 이곳은 2024년 중반에 한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책임자는 이전에 14개월 동안 전선 드론 타격 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비용 회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병, 참전 용사, 그리고 현역 운용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을 선도할 수 있는 다음 주요 분야인 요격 드론 운용에 초점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주요 제조업체인 스카이폴은 비행 훈련을 자사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키유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스카이폴의 비행 학교에서 2만 명이 넘는 운용자를 교육했으며 이 모든 노력이 전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전방 부대들도 자체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최근 치열한 콘스탄티누카 드루즈키프카 지역에 배치된 제사중여단에서는 기본 교육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졸업생들은 소형 드론 부대에 신참 조종사로 배치되어 몇 달간 베테랑 감독 아래 비행하다가 이후에야 단독으로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군이 운영하는 제239부대 훈련센터는 이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곳은 강사와 학생의 비율을 대략 1대10으로 유지하며 각 과정은 특정 항공기에 맞춰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 중국산 매빅 쿼드콥터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39일이 걸리고 뱀파이어 중폭격기 드론은 40, 45일, 그리고 완전 1인칭 시점 전투 자격은 거의 2달이 걸립니다. 이 과정들은 진정한 전투 중심의 과정입니다. 조종사는 소총 대신 게임 컨트롤러와 의자를 사용합니다. 짧은 훈련과 많은 인원 배출은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신속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뉴스를 제공해 여러분이 세계 지정학 이슈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인력을 드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무인 항공기 UAV 조종사는 가장 수요가 많은 군사직책으로 꼽히며 지원자도 다양해 젊은 게이머라는 고정관념을 넘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UAV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26년에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열린 대회에서 인터뷰한 조종사들은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그 조종사들이 말하길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반사신경이나 게임 경험이 아니라 규율,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시뮬레이터입니다. 현대 우크라이나 드론 훈련은 첨단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예로 우크라이나 바주 소규모 팀이 약 5만 달러로 개발한 FPV 배틀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이유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는 이전에는 단지 2km 크기의 작은 가상 공간에서 기본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훨씬 더 단순한 시뮬레이터로 훈련해왔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에 스팀에 아케이드 스타일의 FPV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바주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극한의 현실감을 추구했습니다. FPV 배틀그라운드는 훈련생들에게 40km, 40km의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실제 바람, 드리프트, 로터 토크, 변화하는 날씨까지 시뮬레이션하는 비행 물리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뮬레이터는 조종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즉 FPV 드론이 공격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 전파 방해기의 반경 안으로 들어가면 영상과 신호를 잃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때 조종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드론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실제 목표 위에서 그런 상황을 겪기 전에 시뮬레이터에서 조종사들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지상 공격 전에 여단과 군단 참모진은 이제 시뮬레이터 안에 목표물의 정밀한 디지털 모델을 구축한 뒤 드론이 공격을 어떻게 지원할지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격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다. 시뮬레이터로 전투를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정확히 리허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드론 종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야 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요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공격 드론을 공중에서 쫓아가 들이받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작고 빠른 쿼드콥터입니다. 이 개념은 2024년에 등장했으며 러시아의 야간 샤이드 드론 공격에 맞선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2026년 5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8,160대의 샤이드 드론을 발사했으며 일부 공격에서는 한 번에 최대 800대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2026년 5월 말까지 요격 드론은 러시아의 모든 공중 위협 중 약 30%를 격추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3번 중 한 번의 격추가 미사일이 아니라 또 다른 드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제성입니다. 수천 달러에 불과한 요격 드론이 그렇지 않으면 수백 배나 더 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야만 했던 위협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종종 전방 가까이에 앉아 하늘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제조업체는 조종사를 위험지역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스카이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요격기 조종사들이 위성 기반 인터넷을 통해 전선에서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스팅 요격기를 만든 와일드 호넷은 호넷 비전 컨트롤이라는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기술로 세워지고 있는 기록들은 거의 비현실적입니다. 와일드 호넷은 조종사가 20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드론을 정확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제조업체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서 홍보하는 그들만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논리는 타당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집요하게 추적당하는 인력이 목표물 근처에 직접 있을 필요가 없다면 지구의 다른 군대들이 겪는 생존성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 바로 실용성입니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과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학교, 그리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들 사이에는 거의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합니다. 어제 전선에서 효과를 본 전술은 며칠 내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발견된 러시아의 대응책은 오후 훈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상황에 맞춰 매주 변화하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드론 팩트 플랫폼과 드론 운용부대의 게임화에서 본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 위성군집, 공중조기경보 시스템,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공중전력 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통적인 분야에서 동맹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만들지 못한 무엇을 정확히 구축했을까요? 답은 우크라이나가 그 전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직접 구축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나토는 일반 민간인들로부터 대규모 전투항공 전력을 몇 달 만에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전투 조종사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매주 교육과정을 새로 쓰는 훈련학교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운용 인력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이 정도 규모의 분산형 원격 조작 방공 시스템을 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이런 것들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전문 지식의 흐름이 오히려 반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있고, 나토 기일자들은 동부전선에 다층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24년에 우크라이나 무기 생산을 지원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고, 2025년 7월 방위협정 이후 우크라이나는 2025년 9월 덴마크에서 첫 번째 공동 드론 생산 라인을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 무인기와 동일한 모델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 루마니아,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며 각국은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생산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전체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드론 동맹을 구축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의 어떤 기업이든 이 프로그램의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상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소, 바로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략자에 맞서 나라를 지키며 수백만 시간의 드론 비행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대는 규모에서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드론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잠재적인 세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군대, 경제, 정치 체계까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세계 지정학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